2026년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대표단 JD 벤스 부통령이 직접 이끌고 쿠슈너, 위코프 특사도 함께했습니다. 이란 대표단 갈리바프 의회 의장,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슬라마바드 함께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셔틀 외교로 양쪽을 오가며 조율했어요.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43일 만에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같은 도시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세계가 이 협상에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6년 4월 8일 이른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휴전을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기로 한 쌍방 휴전을 알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난 39일 동안 막혔던 그 해협이 지금 2주 임시 개방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2주 안에 종전 합의를 해야 해요. 못하면 다시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협상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 농어가 됩니다. 호르무즈가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다음 항로가 어디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돈테크 경제학입니다. 미국 이란 간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세계는 쉬지 않고 있어요.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세요? 4월 9일 수요일 하루에만 6.87% 급등했습니다. 5,870위까지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7.4%, SK하이닉스가 13.7% 올랐습니다. 미국 이란 이 주간의 휴전 합의, 호르무즈가 일시 개방된다는 뉴스 하나에 시장이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저는 이 휴전이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봐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호르무즈가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은 다음 판을 어디에 깔아야 할까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충격이 왜 충격인지 이해하려면 원래 세상을 먼저 봐야 하니까요. 지구 위에는 두 개의 바늘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에즈 운하, 이집트와 아시아를 잇는 165km짜리 인공수로예요.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가장 좁은 곳이 33km,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입니다. 이 두 개의 바늘 구멍을 통해 전 세계 무역의 핵심이 지나갑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부터 15%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20%, 지난 70년간 세계 무역의 대동맥이었습니다. 한국은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으로 이루어져요. 사실상 전부입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 이상. 그러니까 수에즈와 호르무즈가 막힌다는 건 대한민국의 산소 공급관이 조여드는 것과 같아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3월 5일 이란이 방역했어요. 군사력이 아닌 경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 순간부터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가 1월 배럴당 $60 수준에서 3월에 $107를 넘어섰습니다. 해상 운임, 부산 유럽 컨테이너 운임이 2개월 만에 3배 이상 치솟았어요. $1 환율, 1,500원대를 넘어 1,52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 하루 약 280만 배럴을 씁니다. 유가가 47달러 오르면 연간 약 70조 원이 추가로 나가요. 70조 원. 국내 대학 등록금 전액을 200년 이상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달랐습니다. 왜냐고요? 두 개가 동시에 막혔거든요. 수에즈 운하. 2024년부터 홍해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재개됐습니다. 전 세계 선사들이 수에즈 경유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9,000km 늘어납니다. 시간이 10일에서 14일 더 걸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봉쇄를 선언하면서 원유 수송 자체가 막혔어요. 두 개의 바늘 구멍이 동시에 막혔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전 세계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이슬람아바드에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협상이 성공하면 호르무즈가 계속 열립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이 주 후 다시 닫혀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협상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구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중동 한 나라의 결정에 따라 우리 경제 70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구조. 그래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북극입니다. 북극 항로 NSR, 노던 시루트. 러시아 북해안을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바닷길입니다. 과거엔 연중팔에서 9개월이 얼음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현재 북극 항로는 연간 6에서 7개월 운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30년대 중반이면 연중 항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변화가 재앙인 동시에 대한민국에게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 그러니까 네덜란드까지. 지금 수에즈 항로로 가면 약 2만 킬로미터, 24일에서 28일이 걸립니다. 북극 항로로 가면요, 약 14,000km, 14일에서 18일. 거리가 약 30% 줄어듭니다. 시간이 최대 10일 단축됩니다. 연료비는 약 25%에서 30% 절감됩니다. 삼성전자가 고객에게 반도체를 10일 더 빨리 납품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유럽 고객에게 자동차를 10일 더 빨리 보낼 수 있어요. 10일. 비즈니스에서 10일은 계약의 성패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 썼냐고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얼음이 너무 많았어요. 쇠빙선 없이는 운항이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러시아 EEZ를 통과해야 해요. 러시아가 허가권을 갖고 있고 통행료를 받습니다. 셋째, 인프라가 없어요. 북극에는 항구도, 구조시설도, 연료 보급기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장벽이 지금 동시에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얼음이 줄어들고 있어요. 쇠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반 선박도 북극을 항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동이 막혔습니다. 대안이 필요해졌어요. 위기가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딱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 항로의 동쪽 출발점, 즉 허브가 어디냐? 그 자리의 최적지는 딱 하나입니다. 부산. 왜 부산인지는 잠시 후에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부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경쟁자를 볼게요. 그 경쟁자의 이름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극 항로를 빙상 실크로드이라고 부릅니다. 2017년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1대1로 2.0에 이미 포함된 전략이에요. 단순한 뱃길이 아닙니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북극 자원 개발, 군사 접근성 확보를 모두 아우르는 북극 패권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한 일들을 볼게요. 2018년 중국이 첫 쉐빙 화물선 쉐룽 2호를 진수했습니다. 연구용이 아닌 상업 목적까지 겸한 다목적 쉐빙선이에요. 2023년에서 2024년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북극의 천연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실험을 병행했어요. 2024년 북극 항로 화물 운송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중국 국적 선박이에요. 2025년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 북극 물류 플랫폼 구축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2026년 현재 한국이 보유한 쉐빙선은 아라온 한 척입니다. 중국의 쉐빙선 보유 수는 5척 이상, 러시아가 40척 이상, 미국도 쉐빙선 확충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북극이 단순한 뱃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극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미개발 석유와 천연가스, 전 세계 미발견 매장량의 30%에 달합니다. 오늘 이슬람아바드 협상의 핵심 쟁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이란의 핵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유지하면서 통제권을 쥐고 싶어 하는 이유, 중국이 북극에서 에너지 패권을 잡으려는 이유, 에너지의 길을 지배하는 자가 경제를 지배한다. 이 공식은 중동에서도 북극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중국이 이미 북극 빙판 위에 발을 올렸다. 한국은 아직 출발선에 서 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지금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슬람아바드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조용히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해수부의 부산 이전, 북극 항로를 열다 부산의 미래를 열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실질적인 해양 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대수야? 그냥 정부 부처 하나 이사하는 거잖아.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세계 최강의 해양 도시는 어디입니까? 싱가포르입니다. 인구 600만 명의 작은 도시 국가가 전 세계 해운 거래의 약 20%를 경유시킵니다. 어떻게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 MPA, 세계 주요 성급기관 아시아 본부, 100개 이상의 글로벌 해운사 아시아 거점, 선박금융사, 해상보험사, 해운 로펌들, 이 전부가 싱가포르라는 한 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에서는 선박 하나를 사고팔고 화물을 계약하고 보험을 들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모든 게 한 도시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해양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판단이 빨라집니다. 돈이 돈을 부릅니다. 금융으로 따지면 뉴욕 월스트리트, IT로 따지면 실리콘밸리, 해운으로 따지면 싱가포르예요. 전재수의 구상은 이겁니다. 부산을 싱가포르처럼 만들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오면 관련 공공기관들이 따라옵니다. 해운 기업들이 집결합니다. 선박금융, 보험, 법무 기관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의 동쪽 허브로 부산을 특화시킵니다. 2045년 부산을 세계 3대 해양 수도로 만든다는 비전이에요. 2026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주간의 미이란 휴전 상태. 한국에서는 6월 4일을 향한 지방선거 레이스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아닙니다. 북극 항로 시대를 앞두고
부산의 향후 10년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공약이 실현되느냐 마느냐가 이 선거에 달려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오는 날, 그날부터 부산은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세계 해양의 수도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의 위도는 북위 35도입니다. 싱가포르는 북위 1도. 동아시아에서 북극 항로 진입에 최단 거리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수준 항만이 부산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늘이 준 겁니다. 정치 이야기만으론 설득이 안 되죠. 자본이 움직여야 진짜입니다. HMM, 현대상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 선사입니다. 컨테이너 운반 능력 기준 세계 9위권 선사, 운용 선박수 약 150여 척, 연간 매출 약 8조에서 9조 원 규모, HMM의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하지만 HMM의 물리적 핵심 기능은 부산에 있어요. 허브터미널, 운항관제, 물류센터, 전부 부산입니다. HMM이 부산으로 완전 이전한다면 협력선사들이 따라옵니다. 선박금융사들이 옵니다. 해상보험사, 화물중개사, IT 물류, 스타트업들이 집결합니다. 자본이 자본을 부르는 클러스터 효과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국만이 가진 결정적인 강점을 하나 더 봐야 합니다. 북극 항로에는 쉐빙 능력을 갖춘 선박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쉐빙 LNG선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고요? 대한민국입니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조선 3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쉐빙 LNG선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 쉐빙 LNG선 15척을 납품한 곳도 한국조선소입니다. 2024년엔 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쉐빙선 수주에도 성공했어요.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수록 쉐빙선 발주가 늘어납니다. 발주가 늘어날수록 한국조선소의 수주 장호가 쌓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배를 만듭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지만 그 배에 한국 국기가 달려있냐고요? 배를 만들어서 팔기만 하는 겁니다. 그 배가 어떤 항로로 누구를 위해 운항하는지는 남이 결정합니다. 이건 반도체와 비슷합니다. 최고의 칩을 만들지만 그 칩이 어떤 시스템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한국이 결정 못하는 것처럼 북극 항로에서 한국이 납품업체로 머물 것이냐, 허브 운영자가 될 것이냐, 이 차이가 향후 30년의 차이입니다. 배를 만드는 나라가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배가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에 닻을 내리느냐를 결정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SM상선, 페노션, 대한해운, 국내 해운 기업들의 부산 신항배후 단지 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본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 방향을 확정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냉정하게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돈테크 경제학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들이지 않습니다. 팩트를 보고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싱가포르 대 부산. 싱가포르는 세계 2위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연간 처리량 약 3,800만 TEU. 부산은요, 세계 6위, 약 2,200만 TEU. 이미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항만입니다.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싱가포르의 약점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 위치입니다. 싱가포르는 북위일도에 있어요. 적도 바로 옆입니다. 북극 항로의 동쪽 출발점으로 쓰기에 지구 반대편에 가까워요. 싱가포르에서 북극 항로 진입점까지 가려면 일본 홋카이도를 돌아서 러시아 사할린을 지나서 북극해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 거리만으로 이미 북극 항로의 경쟁력이 절반 이상 상쇄됩니다. 부산은 북위 35도입니다. 동해를 통해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최단 경로로 북극 항로 진입점에 닿습니다. 싱가포르가 아무리 돈을 써도 북쪽으로 이동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약점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국제 해사 금융과 법률 인프라, 아직 싱가포르의 절반 수준입니다. 영어, 비즈니스 환경, 외국 선원과 해양 전문가들이 살기 편한 도시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쉐빙선 절대 부족. 알아온 한 척으로는 북극 항로를 운영할 수 없어요. 이 약점들 극복할 수 있나요? 네, 이건 정책과 투자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지리적 강점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금융 인프라, 언어 환경, 선박 확충은 의지와 자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에즈 시대에는 싱가포르가 이겼습니다. 위치가 유리했으니까. 북극 항로 시대에는 부산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판이 바뀌었으니까. 판이 바뀔 때 기존 강자가 흔들리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합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언제나.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항구, 같은 기술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2035년이 만들어집니다. 시나리오 1. 성공의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 6월 4일 지방선거. 부산에서 해수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됩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이 공식 발표됩니다. 2027년에서 2028년 해수부 이전 완료, HMM 부산 완전 이전. 국내 해운 기업들이 연이어 부산에 집결합니다. 2029년에서 2030년 한국 노르웨이 북극 항로 협정 체결, 한국 국적 쇄빙선 5척 추가 건조, 부산 트롬소에 정기 북극 항로 노선이 개설됩니다. 2030년대 초반 북극 항로 연중 운항 개시, 부산 환적 물동량이 전 세계사 위권에 진입합니다. 2035년 부산 해양 클러스터 경제 효과 연간 50조 원 이상, 글로벌 해운 기업 아시아 본부 50개 이상이 부산에 집결합니다. 외국인 해양 전문직 1만 명 이상이 부산에 거주하는 국제도시가 됩니다. 2045년 부산은 싱가포르, 로테르담과 함께 세계 3대 해양 수도 반열에 오릅니다. 이 시나리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유일한 타이밍이에요. 시나리오 2, 실패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해수부 이전 공약이 힘을 잃습니다. 행정 비효율이라는 논리에 묻힙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북극 항로 협력을 독점합니다. 북극 항로 물동량의 70%가 중국 국적 선박으로 채워집니다. 일본 요코하마와 중국 텐진이 북극 항로 동쪽 허브를 선점합니다. 부산은 환적 기회를 잃어요. 한국 조선소는 선박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선박에 한국 국기는 없어요. 납품업체로 머뭅니다. 그리고 2035년 한국은 이런 상황에 놓입니다. 반도체는 세계 최강, 배도 세계 최고를 만든다. 하지만 그 반도체가 어떤 배에 실려 어떤 항로로 가는지는 남이 결정한다. 기술은 있지만 판을 못 짜는다라. 두 시나리오의 분기점은 2026년이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2035년의 부산을 결정한다. 역사는 항상 이 순간에 갈렸습니다. 1970년대에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당시에는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1997년에 금을 모으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했습니다. 지금 북극 항로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딱 그 느낌이 맞는 타이밍입니다. 미국 이란 간 이슬람아바드 협상 뉴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협상이 시작됐네. 이제 곧 끝나겠지. 아닙니다. 협상은 종전의 시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협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이라는 레바논 전선도 휴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라는 동결된 자산 해제가 선결 조건이라고 합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 10개 한글 두고 첫 번째 안은 쓰레기통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통행료를 걷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완전 개방을 요구합니다. 협상이 진전될수록 복잡성이 드러납니다. 2. 주휴전. 협상 시한 4월 22일. 그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2.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나라의 선택을 비교해 볼게요. 미국. 북극 군사 안보에 집중하면서 상업 항로는 소극적입니다. 중국. 빙상, 실크로드. 에너지, 물류, 군사를 패키지로 묶어서 북극을 접수 중입니다. 러시아. 북극 항로, 주권 국가. 통행세를 받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제재로 고립됐어요. 일본. 러시아 제재 이후 북극 항로 참여해서 후퇴했습니다. 기회를 잃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이 진입 골든타임입니다. 미국의 우방국이면서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북극 항로 최적 위치의 항구, 북극 항로를 이용해 유럽에 수출하는 최대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 이 모든 조건이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있어요. 북극 항로가 완전히 열리는 2030년대, 그때까지 허브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이후 30년의 해운 물류 판도를 결정합니다. 허브를 장악한 나라는 통행세를 받고 보험료를 받고 금융 수수료를 받습니다. 연관 산업이 집결합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외화가 들어옵니다. 허브를 빼앗긴 나라는 내가 만든 물건이 남의 항구를 거쳐 남의 배로 세계에 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예요. 그 돈의 지도를 지금 다시 그려야 합니다. 북극 항로는 차가운 바다 위에 그려진 뜨거운 돈의 지도다. 여러분은 부산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월 4일 지방선거가 이 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부산이 해낸다, 중국이 다 먹는다, 정치가 발목 잡는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1950년 이 나라에는 항구도 없었습니다. 배도 없었어요. 바다는 그저 전쟁의 아픔의 통로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조선소를 지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계 1위 조선국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1980년대 현대상선의 첫 컨테이너선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두려움보다 야망이 컸어요. 1997년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그래도 우리는 금을 모았어요. 3년 만에 털고 일어났습니다. 2002년 부산 신항 착공. 세계 6위 항만의 씨앗이 심겼어요. 2008년 금융위기. 전 세계가 흔들릴 때 한국 반도체는 오히려 점유율을 늘렸습니다. 2024년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 쉐빙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조용히 북극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어요. 2026년 4월 11일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종전협상. 호르무즈는 이 주 동안 열려 있어요. 이 2주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남들이 위기라고 부를 때 그 위기 속에서 다음 시대의 먹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오일 쇼크 때 중동으로 갔고,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았고, 금융위기 때 반도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이 막히고 열리기를 반복하는 이 순간에 북극을 봅니다. 차가운 북극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다음 70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세 줄로 정리드릴게요. 첫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첫 대면 종전 협상. 협상이 성공해도 실패해도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 북극 항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둘째, 부산의 위도 북위 35도는 하늘이 준 것이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의 해수부 이전 플러스 HMM 집결 플러스 조선 3사 쉐빙선 수주는 부산 해양 클러스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그 방향을 결정한다. 셋째, 이건 지방도시 개발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로 30년 세계 물류의 판을 누가 짜느냐의 문제다. 그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그게 이미 준비의 시작입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미래를 읽습니다. 지금까지 돈테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